도둑이라 부르기 전에 그의 숨을 보아라. 오늘 밤 내가 살린 이 목숨이 내일 이 나라를 살릴지도 모르니. 저 사람을 도둑이라 부르기 전에 아직 끊어지지 않은 숨부터 보아야 하지 않겠소. 눈보라가 산골 마을을 덮던 그 밤, 늙은 의원 강노인은 뒤뜰 장작더미 옆에서 피투성이로 쓰러진 낯선 사내를 발견했습니다. 사내의 품에는 수상한 보따리가 있었고 마을에는 장터 물건을 훔친 도둑이 산으로 달아났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말할 때 강노인만은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가 살린 사람은 과연 도둑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라의 운명을 품고 마지막 숨을 버티던 장군이었을까요?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겨울만 되면 개울물이 유리처럼 얼고 지붕마다 흰 눈이 낮게 내려앉는 조용한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끝에는 오래된 쌀이문 하나와 낮은 돌담을 두른 작은 의원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강의원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집안에는 마른 약초 냄새가 늘 은은하게 배어 있었고 부엌 아궁이에서는 밤마다 약탕기 끓는 소리가 가느다랗게 이어졌습니다. 강의원은 나이가 많아 허리가 조금 굽었지만 손끝만은 봄볕처럼 따뜻했습니다. 강의원의 집은 크지 않았으나 이상하게도 들어서는 사람마다 마음이 놓이는 곳이었습니다. 앞마당 한쪽에는 작은 우물이 있었고 우물 곁에는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도록 지프로 감싼 두레박이 걸려 있었습니다. 뒤뜰에는 약초를 말리는 낮은 평상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헝겊 주머니에 담긴 뿌리와 잎들이 줄지어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오래된 솥이 조용히 김을 올렸고 안방 벽에는 작은 약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약장 앞에서 강 의원은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의원을 부를 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누군가의 숨소리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면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왔고 논일을 하다 손을 베인 사내도 헝겊으로 손을 감싼 채 찾아왔습니다. 심지어 날개를 다친 까치나 다리를 절뚝이는 강아지까지 그의 마당에 놓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한 번도 귀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아픈 것은 먼저 보아야지요 라고 낮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산길은 며칠째 눈에 덮였고 장터로 가는 흙길은 해가 떠도 쉽게 녹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가 기울기 전에 장작을 들이고 문을 걸었으며 저녁밥을 먹은 뒤에는 부엌 불씨를 오래 살려두었습니다. 강 의원도 그날 밤 늦게까지 약초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에 다녀간 노파의 무릎에 붙일 찜질 약을 만들고 감기로 기침하던 아이에게 줄 달인 물을 작은 항아리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낮은 울음처럼 흘렀습니다. 강 의원에게는 특별히 바라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먼 고을까지 다니며 병든 사람을 돌보았으나 이제는 이 작은 집과 마을을 지키는 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바람은 아침마다 우물물이 맑고 부엌 불이 꺼지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이 큰 병 없이 한 해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쪽에는 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더 늙어 손이 떨리면 이 집의 약장과 약초밭을 누가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강 의원은 약탕기 불을 낮추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눈발은 잠시 잦아들었지만 바람은 처마 끝을 스치며 가느다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쌀이문 빗장을 걸기 전에 마당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우물가 집단은 제자리에 있었고 약초 평상 위에 덮어둔 멍석도 바람에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뜰 장작더미 쪽에서 아주 작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낡은 나무가 얼어 터지는 소리인 줄 알았으나 두 번째 소리는 분명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등잔을 들고 천천히 뒤뜰로 걸어갔습니다. 발밑에 눈이 사각사각 눌렸고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려 그의 그림자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장작더미 옆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내가 몸을 웅크린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깨와 옆구리에는 피가 굳어 있었고 손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수염과 눈발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숨은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잠시 멈추었으나 곧 등잔을 내려놓고 그의 목덜미에 손을 대었습니다.
사내의 품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헝겊은 낡았지만 매듭은 이상하게도 군더더기 없이 단단했고 겉에는 눈과 피가 함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보따리를 먼저 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 살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품속보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사람의 숨이고 감추어진 이야기보다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꺼져가는 맥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내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대고 숨을 들은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돌아갈 길이 남아있구려. 강 의원은 혼자 힘으로 사내를 방 안까지 끌어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그는 장작을 받치던 낡은 멍석을 펴고 사내의 몸을 조금씩 옮겼습니다. 눈 위에 끌린 자국이 길게 남았고 강 의원의 숨도 거칠어졌습니다. 마루에 닿을 무렵 그는 잠시 허리를 펴고 하늘을 보았습니다. 달은 구름 뒤에 숨어 있었고 마을의 다른 집들은 모두 깊은 잠에 든 듯 조용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사내의 상처가 너무 깊어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찬 기운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강 의원은 문을 닫고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불꽃이 살아나며 방바닥이 조금씩 따뜻해졌고 약장 위에 작은 등잔이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그는 사내에 젖은 겉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고 상처 주위를 따뜻한 물로 닦았습니다. 피가 물에 풀리며 그릇 속이 붉어졌지만 강 의원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처를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칼을 피한 상처가 아니고 쫓기다 얻은 상처로구나. 사내는 깊은 잠과 고통 사이를 오가며 이따금 알 수 없는 말을 흘렸습니다. 그 말은 너무 낮고 끊겨 강 의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내가 누군가에게 쫓겼고 끝까지 놓지 않으려 한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약초를 베서 상처에 붙이고 깨끗한 배로 감았습니다. 그의 손등에는 오래된 주름이 깊었지만 매듭을 짓는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창호지 너머로 흰빛이 희미하게 번졌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강 의원은 부엌으로 나가 묽은 죽을 끓였습니다. 쌀을 조금 씻어 솥에 넣고 위를 편안하게 하는 마른 뿌리 몇 조각을 함께 넣었습니다.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을 때마다 부엌 안에는 부드러운 김이 퍼졌습니다. 그는 죽이 눌지 않게 살피며 오래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젊은 날 어느 길가에서 자신도 피 흘리며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못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묻곤 했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아느냐고. 강 의원은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픈 사람이라고. 사내의 옷자락에는 마을 사람의 옷과 다른 바느질이 보였습니다. 거칠게 낡아 있었으나 처음 지을 때는 좋은 천이었을 듯했고 소매 안쪽에는 여러 번 기운 자국이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것을 보며 사내가 평범한 장돌뱅이나 떠돌이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사연은 눈을 뜬 뒤에 들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열을 내리고 피를 맺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사내의 입술에 따뜻한 물을 조금씩 적셔주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사내가 갑자기 손을 뻗어 품속 보따리를 움켜쥐려 했습니다. 눈은 감긴 채였고 얼굴에는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강 의원은 놀라지 않고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가져가지 않소. 여기 있으니 걱정 말고 숨이나 고르게 쉬시오. 그 말을 들었는지 사내의 손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강 의원은 보따리를 사내의 팔 가까이에 놓아주었습니다. 남의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만큼 남이 지키려는 것을 함부로 헤아리지 않는 것도 의원의 도리라 여겼습니다. 먼동이 트기 전 마을의 첫 닭이 울었습니다. 강 의원은 밤새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만 눈을 감을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내의 열은 조금 내려갔으나 아직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당으로 나가 우물물을 길었습니다. 두레박줄은 차갑게 얼어 손바닥을 아리게 했지만 물은 깊은 곳에서 맑게 올라왔습니다. 우물가에 서니 눈 덮인 마을이 보였습니다. 지붕들은 모두 낮고 희었으며 연기 하나 오르지 않는 새벽은 마치 온 세상이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강 의원은 우물물을 들고 돌아오다
쌀이문 밖 길가에 희미한 발자국이 여럿 찍힌 것을 보았습니다. 쓰러진 사내의 발자국은 산 쪽에서 내려와 뒤뜰로 이어졌고 그보다 멀리에는 누군가 뒤따라온 듯한 어지러운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대부분 덮어버렸지만 눈 밝은 사람이라면 그 자국이 평범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잠시 발자국을 살피다가 조용히 눈을 더 쓸어 덮었습니다. 그는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말할 힘없는 사람의 숨을 먼저 지키려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자 마을은 천천히 깨어났습니다. 아랫집 여인은 장독대에 눈을 털었고 건너집 노인은 지게를 고쳐매며 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장터길에서는 이른 손술의 바퀴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의원의 집 굴뚝에서는 평소보다 진한 연기가 올랐고 그 연기를 본 몇몇 사람은 오늘도 의원이 새벽부터 약을 끓이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그 방 안에 낯선 사내가 누워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강 의원은 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키고 다시 상처를 살폈습니다. 사내는 낮이 되어서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눈썹이 떨리고 입술이 움직였으나 말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그의 맥을 짚으며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를 헤아렸습니다. 상처가 깊은데도 몸이 버티는 것을 보면 젊은 날부터 단련된 사람이 분명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팔과 어깨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도 남아 있었습니다. 도둑이라면 도망치는 몸놀림만 익혔을 텐데 이 사내에게는 누군가를 지키며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쌀이문 밖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강 의원은 천천히 나가 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이웃에 사는 젊은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기침이 밤새 심해졌다며 약을 얻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강 의원은 평소처럼 안으로 들어오라 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라 말한 뒤 부엌에서 준비해둔 약봉지를 가져왔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방 쪽을 힐끗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굴뚝 연기와 강 의원의 피곤한 얼굴을 보고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의원님, 밤새 못 주무신 것 같아요. 강 의원은 희미하게 웃으며 겨울밤이 길면 아픈 사람도 길게 앓는 법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젊은 며느리는 더 묻지 않고 약봉지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가 돌아간 뒤에도 강 의원은 한동안 쌀이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작은 일도 금세 커지는 법이었습니다. 닭이 울었다는 말도 장터에 가면 여우가 울었다는 말로 바뀌고 누가 낯선 신발을 보았다는 말은 곧 도둑을 숨겼다는 소문이 되곤 했습니다. 강 의원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밤의 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점심 무렵 사내의 열이 다시 올랐습니다. 강 의원은 부엌에서 약을 더 다리고 젖은 천을 이마에 얹었습니다. 방 안은 약초 냄새와 피 냄새가 섞여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사내의 보따리를 마루 밑에 숨기거나 멀리 치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내가 볼 수 있는 자리, 베개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안심해야 상처도 덜 흔들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강 의원은 작은 숟가락으로 죽물을 떠 사내의 입가에 대고 넘길 수 있을 만큼만 천천히 먹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자 바람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처마 끝, 고드름이 길게 자라고 마당의 발자국은 얼어 단단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마루에 앉아 잠시 손을 녹였습니다. 손마디가 쑤셨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그는 낯선 사내 때문에 자신의 조용한 삶이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는 왜 그런 사람을 들였느냐고 물을 것이고 누군가는 의원 집까지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문을 닫았다면 그날부터 이 집은 의원 집이 아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다시 내려왔을 때 사내가 처음으로 눈을 떴습니다. 눈빛은 흐렸지만 깊은 곳에 단단한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살피다가 보따리를 발견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요? 강 의원은 약장을 닫고 가까이 앉았습니다. 산골 마을 끝. 늙은 의원의 집이요. 당신은 내 뒤뜰 장작더미 옆에 쓰러져 있었소. 사내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으나 고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강 의원은 손을 들어 말을 막고
지금은 말보다 숨이 먼저요. 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사내의 눈가에 아주 짧은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그는 강 의원을 의심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 상처가 깨끗하게 감겨 있고 보따리가 가까이에 놓인 것을 보고 조금씩 힘을 풀었습니다. 강 의원은 따뜻한 물을 건네며 이름을 묻지 않았습니다. 사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내는 겨우 물을 삼킨 뒤 고개를 돌려 창호지 너머의 밤을 보았습니다. 바람이 문틈을 스치고 지나가자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아직도 쫓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강 의원은 아궁이에 장작을 더 넣고 문틈을 단단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에 앉아 사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늙은 의원의 밤은 그렇게 다시 길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를 살렸는지 알지 못했고 이 사내가 곧 마을 전체의 운명을 흔들 사람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눈 내린 겨울밤, 그의 작은 의원집은 한 사람의 숨을 받아들였고 그 숨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등잔불을 조금 낮추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만 있으면 길은 다시 보이는 법이요. 이튿날 아침, 마을은 눈빛에 젖은 듯 환했습니다. 지붕마다 하얀 눈이 낮게 내려앉았고 골목마다 아이들의 작은 발자국이 새로 찍혔습니다. 강 의원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사내의 열을 살폈습니다. 사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졌지만 숨은 전날보다 고르고 맥도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강 의원은 안도의 숨을 아주 작게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쌀이문 밖으로 들리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평소보다 잦아진 것을 느끼고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나절이 되자 장터로 다녀온 집신 장수가 마을 어귀에서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사이 아랫장터의 포목전에서 천꾸러미가 사라졌고 관아 사람이 검은 옷을 입은 낯선 사내를 찾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사내가 어깨에 피를 흘리며 산길로 달아났다는 이야기도 함께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을 치우던 삽을 멈추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 강 의원 집 굴뚝 연기가 밤새 꺼지지 않았다고 말하자 말들은 겨울 바람처럼 금세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 의원은 부엌에서 죽을 때우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쌀이문 밖 사람들이 일부러 기침을 하고 천천히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누구는 우물물을 길러온 척했고 누구는 약초를 물으러 온 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길은 모두 닫힌 방문과 마루 밑에 머물렀습니다. 강 의원은 문을 열고 나가 평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픈 이가 있으면 들어오시오.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머뭇거렸지만 누구도 바로 방 안을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사는 박서방은 그 소문을 누구보다 반겼습니다. 그는 강 의원의 먼 친척이라 말하고 다녔지만 정작 강 의원이 아플 때 물 한 그릇 떠다 준 적은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오래전부터 의원 집 뒤뜰 약초밭을 탐냈습니다. 그 땅은 크지 않았으나 볕이 잘 들고 바람이 부드러워 귀한 약초가 잘 자랐습니다. 그는 언젠가 강 의원이 늙어 손을 놓으면 그 집을 자신이 맡아야 한다고 여기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한 말만 골라 했습니다. 그날 박서방은 두꺼운 속옷을 입고 강 의원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큰 발걸음으로 눈을 밟으며 마당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숙부님, 밤새 굴뚝 연기가 멈추질 않던데 무슨 큰 환자라도 들이셨습니까? 말은 공손한 듯 했지만 눈빛은 문틈을 헤집고 들어가려는 족제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강 의원은 쌀이문 안쪽에 서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겨울에는 작은 기침도 밤을 넘기기 어렵소. 약을 끓인 것뿐이오. 박서방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박서방은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들을 만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요즘 세상이 흉흉하니 조심해야지요. 장터에서 물건이 없어지고 피 흘린 도둑이 산으로 숨었다는 말도 있더이다. 아무리 의원집이라도 그런 자를 들이면 집안이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그 말에 길가에 서 있던 몇몇 사람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강 의원은 얼굴빛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름진 손을 소매 안에 넣고 차가운 바람을 조용히 견디듯 서 있었습니다. 방 안의 사내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희미하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강 의원은 곧장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마당에 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촘촘했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누가 도둑인지, 누가 쫓기는 사람인지는 깨어난 입으로 듣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오. 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관아에 알려야 하지 않습니까? 숨기다 들키면 숙부님 이름도 상하고 이 마을 이름도 상합니다.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속에는 칼끝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여인들은 우물가에 모여 서로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강 의원이 설마 도둑을 숨겼겠어? 누군가 그렇게 말하면 다른 이는 그래도 밤새 낯선 발자국이 뒤뜰 쪽에 있었다더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도둑이라는 말만 따라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오던 사내들은 의원집 돌담 너머로 긴 시선을 던졌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소문은 따뜻한 밥보다 빨리 퍼지고 얼어붙은 길보다 더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때 마을 뒤 산자락에서 늙은 나무꾼이 내려왔습니다. 그는 오래전 강 의원에게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나무에 깔려 숨이 끊어질 뻔했으나 강 의원이 사흘 밤낮을 지켜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낡은 지게를 내려놓고 강 의원과 박서방 사이에 조용히 섰습니다. 그는 누구의 편을 드는 듯 크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 쌓인 돌담을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손이 피를 닦아주었다고 해서 그 손까지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오. 그 말은 눈발처럼 조용히 내려앉았지만 사람들의 귀에 오래 남았습니다. 박서방은 얼굴을 굳히고 나무꾼을 흘겨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늘 강 의원 편이시죠. 하지만 마을 일이니 정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늙은 나무꾼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게를 다시 메고 강 의원을 향해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 번의 고개 숙임에는 오래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 마음을 알아보고 짧게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러나 소문이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관아에서 보냈다는 젊은 아전 하나가 마을 어귀까지 왔습니다. 그는 장터에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다며 이 집 저 집을 묻고 다녔습니다. 아직 강 의원 집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그의 발걸음이 가까워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더 술렁거렸습니다. 박서방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집집마다 떳떳하면 문을 열어 보이면 됩니다. 의원 집이라고 다를 것이 있습니까? 몇몇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 사람은 눈을 피했습니다. 강 의원은 방 안으로 돌아와 사내의 붕대를 갈았습니다. 상처는 아직 깊었고 억지로 움직이면 다시 피가 터질 상태였습니다. 사내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오가는 말을 어느 정도 들은 듯 했습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무거웠습니다. 강 의원이 물그릇을 건네자 사내는 힘겹게 물을 마시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집이 시끄러워졌소. 강 의원은 젖은 천을 짜며 대답했습니다. 숨을 살리면 바람도 잠시 문을 흔드는 법이오. 사내는 무언가 말하려다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보따리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 손을 보며 묻고 싶은 마음을 눌렀습니다. 누구에게 쫓겼는지, 왜 장터에 도둑으로 몰렸는지, 보따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의 비밀이 상처보다 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벌리면 피가 더 나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약을 갈아붙이고 마른 몸이 앉을 수 있을 때 하시오 라고만 말했습니다. 사내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나는 도둑이 아니오. 그 한마디는 짧았지만 방 안 공기를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강 의원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직 당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다만 어젯밤 죽어가던 사람이라는 것은 압니다. 사내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강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보다 더 큰 경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쉽게 믿기 어려운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고 오래된 등잔불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박서방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돌아온 집신 장수와 우물가에서 수군거리던 두 여인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쌀이문 밖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며 기척을 살폈습니다. 박서방은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숙부님,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지금 내보내는 것이 낫습니다. 강 의원은 문 앞에 서서 고요히 대답했습니다. 아픈 이를 눈밭에 내보내는 집은 의원 집이 아니오. 그 말에 한 여인이 작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아이의 열을 강 의원이 내려준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말도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터의 도둑이 마을에 숨어 있다면 누구의 집도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집신 장수는 발끝으로 눈을 밀며 말했습니다. 의원님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아 사람이 묻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 의원은 그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도 병처럼 돌볼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차가운 저녁 공기가 그의 흰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내 집에 다친 사람이 있소. 하지만 지금은 움직이면 목숨이 위태롭소. 그가 깨어 말할 힘을 얻으면 내가 먼저 마을 어른들 앞에 세우겠소. 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가 도둑이면 어쩌실 겁니까? 강 의원은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둑이라도 상처는 치료할 것이고 죄가 있다면 숨이 붙은 뒤에 물어야 하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강 의원의 말이 옳다고 느꼈고 어떤 이는 그래도 불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돌담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숙부님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마을 전체가 해를 입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약초밭도 집도 결국 마을 안에 있는 것인데 혼자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의원 집을 마을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흔들려는 욕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박서방의 눈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속에서 그는 걱정보다 욕심을 보았습니다. 예전에도 박서방은 여러 번 의원 집 일을 간섭했습니다. 약초밭이 너무 넓어 혼자 돌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했고 늙은 사람이 재산을 붙잡고 있으면 도리어 병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강 의원은 웃어 넘겼지만 오늘은 그 말들이 모두 한 곳으로 모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아픈 사람이 문을 두드리면 열리는 집이요. 그것이 내가 지키는 전부요. 박서방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더 몰아붙이고 싶었지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강 의원을 함부로 대하면 오히려 자신이 나쁘게 보일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일부러 한숨을 크게 쉬고 물러섰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내일 관아 사람이 오면 그때는 저도 모른 채 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섰습니다. 눈길 위로 여러 발자국이 어지럽게 남았습니다. 강 의원은 그 발자국들을 바라보며 오늘 밤보다 내일이 더 시끄러울 것임을 조용히 짐작했습니다. 마당이 다시 비자 늙은 나무꾼이 돌담 그림자에서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는 아까부터 멀리 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강 의원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나무꾼은 지게끈을 고쳐잡고 낮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거셀수록 문빗장을 힘으로만 막으면 부러집니다. 안의 불씨를 먼저 지키십시오. 말은 한 문장이었고 그 뒤에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강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무꾼은 더 머물지 않고 눈길을 따라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느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방으로 돌아와 사내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사내는 밖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는지 얼굴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내가 나가겠소. 이 집에 폐를 끼칠 수 없소. 강 의원은 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지금 나가면 세 걸음도 못 가 쓰러질 것이오. 죽은 사람은 억울함도 밝히지 못하오. 사내는 손을 움켜쥐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자리에 눕고 깊은 숨을 토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 의원은 부엌에 앉아 불씨를 살폈습니다. 소단에서는 죽이 낮게 끓고 있었고 벽에 걸린 말린 약초들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멀리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가끔 눈이 처마에서 떨어지는 둔한 소리가 났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 들은 말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도둑, 관아, 더럽혀진 집, 마을의 책임, 약초밭. 그 말들은 모두 차가운 돌처럼 마음에 놓였지만 그 아래에는 여전히 따뜻한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래 지킨 이름이 하루아침에 의심으로 덮일 수도 있었고 집이 소란에 휩싸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버리면 남은 삶은 더 오래 떨릴 것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약장 앞에 앉아 낡은 천주머니들을 정리했습니다. 손이 닿는 곳에 피를 թ게 하는 가루를 두고 열을 내리는 뿌리를 따로 골랐습니다. 그는 내일 누가 찾아와도 적어도 환자의 상처만은 흐트러지지 않게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사내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등잔불 아래 보따리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그 시선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배를 가져와 상처 위를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사내는 한참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원님은 왜 나를 믿소? 강 의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믿어서 살린 것이 아니오. 살려놓아야 믿을지 말지 알 수 있으니 살린 것이오. 사내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밤 마을의 여러 집에서도 잠이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남편에게 강 의원의 말을 전했고 집신 장수는 장터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곱씹었습니다. 박서방은 자기 방에 앉아 입가를 굳힌 채 내일 관아 사람을 데려갈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의원 집이 흔들리면 약초밭도 뒤뜰도 낮은 돌담 안의 작은 자리도 자기 손에 가까워질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집에서는 여전히 조용히 약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냄새는 눈 덮인 밤을 지나 마을 끝까지 희미하게 퍼졌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때 사내의 열은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강 의원은 지친 눈으로 그의 맥을 짚고 나서야 겨우 숨을 놓았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눈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흐리게 보였습니다. 강 의원은 문을 조금 열어 찬 공기를 들이고 마당에 남은 발자국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발자국이 돌담 앞에 찍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집의 일이 더는 이 집만의 일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쌀이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이 오면 말들도 함께 문을 두드리겠구나. 새벽빛이 창호지에 희미하게 번질 무렵 강 의원은 사내의 붕대를 다시 풀었습니다. 밤새 열이 내려 상처 주변의 붉은 기운도 조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따뜻한 물에 적신 천으로 피와 약재 찌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사내는 이를 악물고 있었지만 전날처럼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 달인 뿌리 냄새와 젖은 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상처를 살피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몸이 말을 조금 들어줄 것이오. 그러나 마음이 먼저 뛰면 몸은 다시 찢어지오. 사내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눈은 전날보다 또렷했지만 피곤함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 의원이 세배를 감는 동안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밖에 말들이 다 들렸소. 나는 장터 물건을 훔친 자가 아니오. 강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들었소. 이제 내가 알아야 할 것은 당신이 왜 그리 깊은 밤 산길로 쫓겨 내려왔는가 하는 것이오. 사내는 대답하려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두려움이 말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사내가 망설이는 것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루 끝에 앉아 약탕기 불을 낮추고 방 안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살폈습니다. 겨울 아침 햇빛은 차가웠으나 작고 깨끗했습니다. 그 빛이 사내의 손등에 닿자 강 의원은 그의 손바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굳은 살은 장터 도둑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자루를 오래 잡은 사람, 말굽비를 오래 쥔 사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손을 숨길 틈 없이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마음속에서 의심보다 궁금함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쌀이문 밖에서 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직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지만 의원 집 앞길을 오가는 발걸음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누군가는 일부러 물동이를 들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잃어버린 닭을 찾는 척 돌담을 기웃거렸습니다. 강 의원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사내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마을의 귀는 겨울 나뭇가지보다 많소. 오늘 안에 당신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들어야 하오. 사내는 물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풍 가까이에 놓인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 의원은 그 시선을 따라가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풀지 않았소. 당신이 지키던 것이니 당신 손으로 열어보시오. 사내는 상처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어했지만 보따리 매듭만은 놀라울 만큼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헝겊 안에는 장터에서 훔쳤다는 천꾸러미가 없었습니다. 대신 피가 말라붙은 얇은 문서, 여러 장과 손때 묻은 작은 나무패, 그리고 낡은 군복 조각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문서의 글을 자세히 읽을 만큼 젊은 눈을 가지지 못했지만 그 안에 적힌 붉은 도장과 급히 접은 흔적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무패도 장돌뱅이나 떠돌이가 지닐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손에 쥐어져 반들반들해진 그 물건에는 군사들이 오가며 쓰는 표식 같은 엄숙함이 있었습니다. 사내는 그것을 다시 보따리 위에 올려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요. 강 의원은 그제야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거워진 까닭을 알 것 같았습니다. 사내는 말을 이어가다 자주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변방에서 오래 군사를 거느렸고 얼마 전 나라 안쪽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 도읍으로 가려 했으나 중간에 그를 막으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장터의 도둑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고 검은 옷의 사내가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고 외쳤습니다. 강 의원은 사내의 말을 들으며 약을 젓던 손을 멈추었습니다. 소문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이 작은 마을도 이미 그 그물 안에 들어온 셈이었습니다. 사내는 끝내 자기 자리를 분명히 말하지 않았지만 강 의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말투와 몸가짐에서 높은 자리보다 무거운 책임을 먼저 느꼈습니다. 사내는 이름을 숨기는 사람이 아니라 이름을 밝히면 주변이 더 위험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보따리를 다시 묶어 사내의 베개 아래가 아니라 약장 뒤쪽 깊은 곳에 넣었습니다. 사내가 놀라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이는 곳에 두면 불안한 눈이 먼저 찾고 너무 멀리 두면 주인의 마음이 무너지오. 내 약장 뒤는 병든 사람의 숨만 아는 자리요. 오전이 깊어지자 젊은 아전이 마침내 강 의원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겨울옷 위에 관아에서 쓰는 띠를 메고 있었고 얼굴에는 찬바람에 갈라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기다렸다는 듯 그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 집입니다. 밤새 연기가 끊이지 않았고 낯선 사람을 들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박서방은 마치 마을을 지키는 사람처럼 말했지만 눈은 벌써 돌담 안쪽을 훑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쌀이 문을 열고 두 사람을 맞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전은 예의를 갖추려 했으나 박서방의 재촉에 마음이 흔들린 듯 했습니다. 그는 강 의원에게 장터에서 도둑을 찾고 있으니 집안을 살펴보아야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에는 아직 피냄새와 양냄새가 남아 있었고 사내의 몸은 조금만 움직여도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친 사람이 누워 있어. 죄를 묻는 일은 하겠으나 상처를 헤집는 일은 하지 말아주시오. 아전은 잠시 눈을 낮추었지만 박서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서방은 마당으로 성큼 들어서며 방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다친 사람이 도둑이면 어찌합니까? 의원님이 감싸주는 사이 도둑의 패거리가 마을에 숨어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또다시 길가까지 흘러나갔고 벌써 몇몇 마을 사람이 돌담 밖에 모였습니다. 강 의원은 박서방의 발밑을 보았습니다. 눈이 덜 녹은 마당에 깊은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어젯밤 뒤뜰 약재광 앞에 남아있던 낯선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발볼이 넓고 뒤꿈치가 빗돌게 눌린 모양이 이상하게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아무 말 없이 박서방의 집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그 시선을 느끼고 얼른 발을 뒤로 뺐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강 의원은 고개를 들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눈길에는 사람이 지나간 모양이 오래 남는 법이라 생각했을 뿐이요. 그 말에 박서방의 눈끝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아전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기운을 느꼈는지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강 의원은 그제야 자신이 놓친 것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문만이 아니라 발자국도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전이 방안을 보려 하자 강 의원은 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사내는 누운 채였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붕대는 깨끗했고 곁에는 약그릇과 젖은 천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전은 그를 훔쳐보듯 살폈으나 당장 끌고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터 물건을 찾는다는 명분도 방 안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불만스러운 얼굴로 마루 밑과 부엌 쪽을 보려 했습니다. 강 의원은 조용히 몸을 옮겨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약은 아무 손이나 뒤지는 물건이 아니오. 그날 오후 강 의원은 아전이 돌아간 뒤 곧바로 뒤뜰로 나갔습니다. 눈은 많이 밟혀 흐려졌지만 약재 광합 그늘진 곳에는 아직 어젯밤의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발자국을 살폈습니다. 뒤꿈치가 한쪽으로 깊게 눌려 있었고 발끝은 서두른 사람처럼 바깥으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아까 박서방이 마당에 남긴 발자국을 떠올렸습니다. 닮아도 너무 닮았습니다. 게다가 약재 광문고리에는 누군가 장갑 낀 손으로 만진 듯한 얼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광문을 열었습니다. 말린 뿌리 주머니들이 제자리에 걸려 있는 듯 했지만 자세히 보니 아래쪽에 놓아둔 멍석 하나가 조금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멍석을 들추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붉은 실 한 가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강 의원의 집에는 그런 색실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손끝에 올려놓고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실은 박서방의 겨울조끼 가장자리를 장식하던 실과 색이 같았습니다. 강 의원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의 환자가 아니라 집 밖의 욕심이 더 위험한 상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기 전 늙은 나무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무도 부르지 않았는데도 필요한 때를 아는 사람처럼 조용히 쌀이문 앞에 섰습니다. 강 의원은 그를 부엌으로 들이고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나무꾼은 숭늉을 손에 쥔 채 강 의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강 의원이 붉은 실과 발자국 이야기를 낮게 전하자 나무꾼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은 서둘러 소리치지 않아도 때가 오면 제 발로 마당에 섭니다. 그 한마디를 들은 강 의원은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내의 정체를 함부로 드러내면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 없이 버티기만 하면 박서방의 거짓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잠식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을 어른들 앞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뒤뜰 발자국, 약재 광의 흔적, 붉은 실, 그리고 장터 물건이 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차례로 밝히면 최소한 강 의원 집을 더럽히려는 말은 멈출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밤이 오자 강 의원은 사내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했습니다. 사내는 고통 속에서도 눈빛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그 박서방이라는 자가 보따리를 찾으려 했을지도 모르오. 나를 쫓던 사람들과 직접 이어졌는지는 모르나. 욕심 많은 사람은 큰 어둠이 지나갈 때 작은 이익을 챙기려 하오. 강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이 집 마당에 사람들을 부르겠소. 당신이 말할 힘이 없더라도 내가 본 것들은 말할 수 있소. 사내는 한참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가 앉을 수만 있다면 나도 말하겠소. 강 의원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내의 상처는 아직 깊었습니다. 내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몸에 무리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의 눈에는 자신이 숨으면 더 큰 사람이 다칠 것이라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약을 다시 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병은 몸에만 생기지 않습니다. 거짓 소문도 병이고 욕심도 병이며 두려움에 휩쓸린 마을의 마음도 병입니다. 의원이라면 이 모든 병 앞에서 등 돌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그를 조용히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 의원은 마당을 깨끗이 쓸었습니다. 눈을 완전히 치우지 않고 발자국이 남은 곳만 조심스럽게 둘러두었습니다. 그는 우물가에 집단을 바로 세우고 약재 광 앞에 멍석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묽은 죽을 넉넉히 끓였습니다. 오늘 사람들의 말이 거칠어질지도 모르지만 일이 끝난 뒤에는 누군가 따뜻한 것을 먹어야 마음이 가라앉을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약장 뒤에 보따리를 확인하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의 손은 늙었지만 마음은 오래간만에 맑게 서 있었습니다. 해가 오르자 강 의원은 마을의 두 어른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장터 일을 들은 이도 좋고 의원 집을 걱정한 이도 좋으니 오늘 남마당에 와서 직접 보라고 전했습니다. 소문이 담 너머로만 오가면 자라나는 그림자처럼 커지니 차라리 햇빛 아래 세워야 했습니다. 사람을 보낸 뒤 강 의원은 사내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사내는 몸을 일으켜 앉는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지만 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그를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숨을 아껴야 하오. 낮이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우물가 여인, 집신 장수, 산에서 내려온 나무꾼, 장터에 다녀온 사내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도 말없이 지켜보던 몇몇 노인까지 의원 집 돌담 밖에 섰습니다. 박서방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마치 자신이 이 일을 이끄는 사람처럼 굳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 모습을 보며 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밝혀야 할 것은 낯선 사내의 상처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 마음속에 박힌 의심의 가시였습니다. 강 의원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사람들을 맞았습니다. 그는 변명부터 하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뒤뜰로 이어지는 눈 위의 자국을 가리키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말은 바람을 타고 달아나지만 발자국은 한동안 땅에 남습니다. 오늘은 내가 들은 말이 아니라 본 것을 보여드리겠소.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박서방은 입술을 비틀며 웃으려 했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강 의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목소리는 오히려 사람들의 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먼저 장작더미 옆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내가 쓰러졌던 날의 피자국이 눈과 함께 굳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뒤뜰 약재 광 앞에 발자국을 보여주고 그 발자국이 마당에 새로 찍힌 어떤 발자국과 닮았는지 조용히 살피게 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자연스레 박서방의 발밑으로 향했습니다. 박서방은 얼굴을 붉히며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눈길 발자국이야. 누구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는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전날보다 높고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강 의원은 붉은 실 한 가닥을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이 실은 내 광한 멍석 밑에서 나왔소. 내 집에서는 쓰지 않는 색이오. 마을 여인 하나가 박서방의 조끼 가장자리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 조끼에는 같은 붉은 실로 덧댄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얼른 소매로 조끼 끝을 가렸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을 본 사람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늙은 나무꾼은 지게에 기대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강 의원에게 힘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사내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의원은 급히 돌아보려 했지만 사내가 문을 밀고 마루까지 몸을 끌어냈습니다. 그는 아직 서지 못했고 벽을 짚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웅성거렸습니다. 검은 옷에 낯선 사내, 피 묻은 붕대, 창백한 얼굴은 소문 속 도둑과 닮은 듯하면서도 이상하게 달라 보였습니다. 도망칠 힘도 없는 사람이었고 눈빛에는 훔친 물건을 감춘 자의 번뜩임보다 큰 짐을 진 사람의 어둠이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에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오. 사내는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내는 마루에 기대어 앉은 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품에서 나무패를 꺼내 강 의원에게 건넸고
강 의원은 그것을 마을 어른들에게 보였습니다. 어른들 중 한 사람은 그 물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젊은 시절 관아이를 도운 적이 있어 그것이 평범한 떠돌이가 지닐 수 없는 물건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나 사내는 아직 자신의 모든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숨을 고른 뒤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장터 물건을 훔치지 않았소. 내가 지키는 것은 훔친 천보다 무거운 일이오. 그 말에 마당은 더 깊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서방은 무엇인가 말하려 했지만 아무 말이나 던지기에는 사람들의 눈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사내를 다시 방 안으로 들이기 위해 그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았으면 충분하오. 내일 관아 사람과 마을 어른들 앞에서 빠짐없이 밝히겠소. 다만 오늘 밤 이 집을 흔들 말은 더 만들지 말아주시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방향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 의원의 집은 전날보다 조용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눈도 다시 흩날렸지만 돌담 밖의 발걸음은 줄었습니다. 사내는 무리해서 마루에 나간 탓에 열이 조금 올랐으나 마음은 오히려 가라앉은 듯 했습니다. 강 의원은 약을 먹이고 젖은 천을 이마에 올려주었습니다. 사내는 눈을 감은 채 말했다. 내일이면 더는 숨길 수 없겠소. 강 의원은 등잔 심지를 낮추며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이 아니라 살릴 것을 고르는 날이 될 것이오. 방 안의 불빛은 작았지만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깊은 밤, 강 의원은 약장 앞에 앉아 오래된 붓과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장작더미의 피자국, 산길에서 이어진 발자국, 약재 광에 흐트러진 멍석, 붉은 실, 박서방의 말과 행동, 사내가 보여준 나무패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늙은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천천히 눌러 적었습니다. 내일 사람들 앞에서 감정이 흔들려도 사실만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두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줄을 적고 나서 강 의원은 문을 열어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낮에 사람들이 모였던 자리는 다시 희게 덮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덮였다고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눈 밑에는 발자국이 남아있고 말 밑에는 마음이 남아있으며 거짓 밑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욕심이 남아있습니다. 강 의원은 그 사실을 오래 살며 배웠습니다. 그는 차가운 밤 공기를 한번 들이마시고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이면 이 작은 의원집 마당에 숨어있던 이야기들이 모두 서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은 눈이 그친 뒤라 유난히 맑았습니다. 산등성이에는 희미한 햇살이 내려앉았고 마을 지붕마다 밤새 쌓인 눈이 푸른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부터 마당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모두 지우지 않고 보여야 할 발자국은 조심스레 남겨두었습니다. 장작더미 곁에 굳은 피자국도 그대로 두었고 약재 광 앞에 비뚤어진 멍석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말보다 땅이 먼저 이야기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묽은 죽이 끓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쌀알이 너무 퍼지지 않게 나무 주걱으로 천천히 저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이 높아지고 얼굴이 붉어지더라도 일이 끝난 뒤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부엌 벽에는 말린 약초가 고요히 매달려 있었고 아궁이 불은 붉고 낮게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솥뚜껑을 덮고 방으로 들어가 사내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열은 조금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전날보다 훨씬 맑았습니다. 사내는 이미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벽에 기대 앉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를 감은 배에는 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의 옷자락을 정리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래 말하면 안 돼요. 꼭 해야 할 말만 하시오.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다 말하지 못하더라도 이 나무패와 문서가 대신 말해줄 것이오. 그의 손은 아직 떨렸지만 품 안에 보따리를 붙드는 힘만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그 손 위에 잠시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해가 마당 끝까지 들어올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우물가 여인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돌담 밖에 섰고
장터에 다녀온 사내들은 두꺼운 옷깃을 여민 채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늙은 나무꾼은 지게 없이 왔고 마을 어른 둘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숨어 고개만 내밀었습니다. 강 의원의 집은 오래도록 병든 이들이 쉬어가던 곳이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마당을 바라본 일은 드물었습니다. 조금 뒤 관아의 아전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이든 포졸 둘을 데리고 왔고 표정도 어제보다 무거웠습니다. 장터에 잃어버린 물건과 검은 옷의 사내에 대한 소문이 커졌으니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서방은 그들보다 먼저 와서 마당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꺼운 조끼를 단단히 여미고 있었지만 가장자리에 달아 풀린 붉은 실은 완전히 감출 수 없었습니다. 강 의원은 그곳을 보았으나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모이자 강 의원은 쌀이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로 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저 와주어 고맙소. 내 집 일로 마을 마음을 시끄럽게 했으니 오늘은 내가 본 것을 차례로 말하겠소.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했고 사람들의 숨소리마저 낮아졌습니다. 박서방은 팔짱을 끼며 웃는 듯한 얼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눈밭 위에 얇게 낀 얼음처럼 불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먼저 뒤뜰 장작더미 옆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눈은 많이 녹지 않아 그날 밤의 흔적을 아직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굳은 피자국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에서 그 사내가 쓰러져 있었소. 눈밭에 누운 사람을 본 의원이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숨을 살피는 것이오. 몇몇 사람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강 의원이 지난 세월 동안 자신들의 아이와 부모와 이웃을 그렇게 살펴주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박서방만이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 강 의원은 약재 광 앞으로 갔습니다. 그는 멍석을 들추어 바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누군가 서둘러 밟고 지나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뒤꿈치가 한쪽으로 깊게 눌리고 발끝이 바깥으로 벌어진 흔적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마당 한쪽에 박서방이 방금 남긴 발자국도 가리켰습니다. 나는 눈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겠소. 다만 각자 눈으로 보시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두 자국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완전히 같다고 말하긴 어려워도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얼굴을 붉히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길 발자국은 누구나 비슷합니다. 의원님이 저를 몰아세우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끝이 떨렸습니다. 강 의원은 대꾸하지 않고 손바닥을 폈습니다. 그 위에는 붉은 실 한 가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 약재 광멍석 밑에서 나왔소. 내 집에서는 쓰지 않는 실이요. 우물가 여인 하나가 박서방의 조끼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같은 색 실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곧 사람들의 시선이 조용히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박서방은 얼른 조끼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실 한 가닥으로 사람을 죄인 취급하다니. 숙부님이 늙으시더니 판단이 흐려지셨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늙은 나무꾼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흐린 눈은 사람을 살리느라 흐려진 눈이고 흔들리는 눈은 감추느라 흔들리는 눈이요. 그는 그 한마디만 하고 다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마당 위에 놓인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박서방은 나무꾼을 노려보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더 거칠게 굴 수는 없었습니다. 아전은 표정을 굳히고 박서방에게 물었습니다. 어젯밤 의원 집 뒤뜰에 들어온 일이 있습니까? 박서방은 곧장 아니라고 말하려 했으나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마을이 걱정되어 돌담 밖을 살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조용히 약재 광문고리를 가리켰습니다. 돌담 밖에서 살피던 사람이 어찌 광문고리까지 만졌겠소. 아전이 문고리를 살피자 장갑 낀 손이 문질러 놓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을 위해 걱정한다고 했지만 정작 의원 집안을 몰래 뒤진 흔적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찾으려 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았으나
강 의원을 몰아붙이던 말의 뿌리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모두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가벼운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의원은 곧장 돌아보았습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부상당한 사내가 문설주를 짚은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몸은 위태로웠지만 눈은 단단했습니다. 마당의 사람들은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검은 옷의 사내, 피 묻은 붕대, 창백한 입술은 소문 속 도둑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걸음에는 도망자의 허둥거림이 아니라 무거운 짐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려는 사람의 버팀이 있었습니다. 강 의원이 급히 다가가 부축하려 하자 사내는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잠시만 서게 해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마당 끝까지 닿았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을 스치고 지나가며 모두의 말을 잠시 빼앗아 갔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패를 꺼냈습니다. 그는 그것을 먼저 아전에게 내밀었습니다. 아전은 나무패를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다가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나이든 포졸 하나도 가까이 다가와 살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군영 근처에서 일한 적이 있어 그 표식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포졸은 아전에게 낮게 속삭였고 아전은 곧장 허리를 세웠습니다. 사내는 벽에 기대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나는 장터의 천을 훔친 도둑이 아니오. 변방을 지키던 군사들의 우두머리였소. 그 말이 떨어지자 마당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우물가 여인들은 서로 손을 잡았고 집신 장수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잊었습니다. 박서방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웃었습니다. 장군이라니 도둑도 살려고 하면 별말을 다 하는군요. 그러나 아전은 더 이상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무패를 두 손으로 들고 사내에게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표식이 거짓이 아니라면 함부로 모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자신들이 도둑이라 수군거린 사내가 전혀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내는 강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의원은 약장 뒤에 숨겨두었던 보따리를 가져왔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피가 말라붙은 그 문서와 낡은 군복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아전이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그 안에는 장터 물건 이야기와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라 안쪽에서 군량과 군사를 빼돌리려는 무리의 이름, 변방을 비우려는 거짓 명령, 그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 급히 도읍으로 전해야 할 글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글을 다 읽지 못했지만 아전의 굳은 얼굴만으로도 그 무게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숨을 가쁘게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를 쫓던 자들이 장터에 도둑 소문을 퍼뜨렸소. 내가 잡히거나 죽으면 이 문서도 사라질 터였소. 나는 산길을 돌아 이 마을까지 내려왔고 더는 걷지 못해 이 집 뒷뜰에서 쓰러졌소. 그의 목소리는 몇 번이나 끊겼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눈 위에 깊이 박혔습니다. 강 의원은 곁에서 그의 팔을 받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도둑이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소문이 얼마나 가볍고 사람의 목숨과 나라의 일이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으로 함께 느꼈습니다. 아전은 박서방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젯밤 무엇을 찾으려고 광에 들어갔습니까? 박서방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마을을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수상한 물건이 있으면 관아에 넘기려 했습니다. 강 의원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랬다면 왜 낮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고 밤에 몰래 들어왔소? 박서방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더 이상 그의 말을 받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서방은 전부터 의원님 약초밭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강 의원님이 늙으셨으니 누가 맡아야 한다고요. 다른 사내도 덧붙였습니다. 나도 들었소. 이번 일로 의원 집이 허물어지면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말들이 하나둘 나오자 박서방의 어깨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그동안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두었던 욕심이 마당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도둑을 잡으려 한 것이 아니라 도둑이라는 소문으로 강 의원의 집을 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늙은 나무꾼은 박서방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멀찍이 서서 한마디 했습니다. 남의 집 불안을 밟고 자기 자리를 넓히려 하면
결국 제 발자국이 먼저 남는 법이오. 박서방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전은 포졸에게 눈짓했고 포졸들은 박서방을 거칠게 다만 그의 곁에 서서 더는 도망치듯 물러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아전은 마을 어른들에게 이 일을 관아에 알리고 박서방이 몰래 의원 집에 든 까닭을 더 묻겠다고 했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거짓의 매듭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은 그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휘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강 의원은 더 지체하지 않고 그를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 방 안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눈들이 이제는 걱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부엌으로 달려가 따뜻한 물을 데웠고 집신 장수는 장작더미에서 마른 나무를 골라 아궁이 곁에 쌓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할 일을 찾았습니다. 아전은 방 밖에서 강 의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제 말을 거칠게 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이분을 안전히 모셔야 합니다. 강 의원은 장군의 붕대를 풀어 상처를 살피며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나중에 해도 돼요. 지금은 피가 다시 나지 않게 조용히 해야 하오. 아전은 즉시 사람들에게 소란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졸들은 마을 어귀를 지키러 갔고 마을 어른들은 관아로 보낼 사람을 골랐습니다. 강 의원의 작은 집은 갑자기 나라의 큰 일을 품은 조용한 쉼터가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마당 한쪽에서 더는 큰 소리 치지 못했습니다. 그는 관아로 가기 전 강 의원에게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강 의원은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내게 빌 일이 아니오. 먼저 그대가 어지럽힌 마을 마음 앞에 조용히 서시오. 박서방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그날 해가 기울기 전 포졸들과 함께 마을을 떠났습니다. 눈길 위에 남은 그의 발자국은 깊고 비뚤었지만 곧 저녁 눈발이 내려 천천히 덮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 의원 집 마당은 오랜만에 숨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는 전날의 숨 막히는 고요와 달랐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부엌에서 죽을 쪄었고 다른 여인은 장군이 덮을 깨끗한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집신 장수는 마당에 얼음을 깨뜨려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게 했고 아이들은 어른들 눈치를 보며 조용히 눈을 쓸었습니다. 강 의원은 방 안에서 장군의 상처를 다시 묶었습니다. 피는 조금 비쳤지만 크게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 무렵 늙은 나무꾼이 부엌 문턱에 앉아 장작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의원은 잠시 밖으로 나와 그 곁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죽 냄새가 부드럽게 퍼졌고 마당에서는 눈을 쓸던 아이들이 낮은 웃음을 흘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긴장도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불꽃이 작아질 때쯤 한마디 했습니다. 집을 지키는 것은 담장이 아니라 끝내 사람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오. 강 의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내리자 의원 집에는 낮은 불빛들이 켜졌습니다. 마루 끝에는 따뜻한 물동이가 놓였고 부엌 한쪽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온 쌀과 콩이 가지런히 쌓였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작은 그릇에 죽을 담아 장군 곁에 놓았습니다. 장군은 많이 먹지 못했지만 숟가락 끝에 묻은 죽을 천천히 삼키고 강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오. 강 의원은 이불 끝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집이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문을 닫지 않은 밤이 사람을 살렸소.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전날과 다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누군가는 강 의원이 괜한 사람을 숨긴 것이 아니라 목숨을 살린 것이라 했고 누군가는 소문을 너무 쉽게 믿은 자신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도둑이라는 말을 더 이상 장난처럼 외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군이라는 말을 낮게 속삭이며 의원집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연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가늘었지만 이제 사람들에게는 마을을 지키는 불씨처럼 보였습니다. 강 의원은 모두가 돌아간 뒤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서 있던 자리는 발자국으로 가득했지만 이상하게도 어지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을 따라 몰려온 발자국도 있었고 걱정으로 다가온 발자국도 있었으며 끝내 도우려 머문 발자국도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천천히 마당을 쓸었습니다. 다 쓸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사람들이 다시 편히 오갈 길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쌀이 무는 밤이 되어도 단단히 닫히지 않았고 작은 틈 사이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방 안에서 장군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보따리를 움켜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문서는 아전이 마을 어른들의 확인을 받아 안전히 보관했고 나무패는 장군의 베개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강의원은 약장 앞에 앉아 새로 다릴 약초를 골랐습니다. 늙은 손마디가 쑤셨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오늘 이 집은 많은 눈길과 말과 의심을 견뎠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등잔 심지를 낮추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숨만 잘 붙잡으면 되겠구나. 그날 뒤로 의원집의 아침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눈은 며칠 더 내렸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전보다 조심스럽고 따뜻해졌습니다. 우물가 여인들은 물을 길러오며 부엌에 들러 장작을 한 토막씩 놓고 갔고 집신 장수는 장터에 다녀올 때마다 소금이나 마른 생선을 조금씩 건넸습니다. 강의원은 그런 것을 큰 선물처럼 받지 않고 그저 필요한 곳에 놓았습니다. 장군의 상처는 아직 깊었으나 이제 죽음 쪽으로 기울던 숨은 삶 쪽으로 천천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며칠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누워 창호지에 비치는 겨울 햇빛을 바라보거나 마루 끝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낮은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강 의원은 매일 같은 시간에 상처를 씻고 약을 갈아붙였습니다. 살이 붙는 데에는 재촉이 통하지 않소. 강 의원이 그렇게 말하면 장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터에서는 하루가 늦으면 목숨이 달아났지만 이 작은 의원집에서는 하루가 천천히 와야 몸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는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장군을 더는 낯선 도둑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를 가까이 보기 두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걱정이 먼저 앞섰습니다. 한 노인은 젊은 시절 군영에 있던 아들을 떠올리며 두꺼운 소미불을 가져왔고 아이 하나는 자신이 아끼던 마른 밤을 작은 종지에 담아 마루에 놓고 달아났습니다. 장군은 그 밤을 오래 바라보다가 강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마음을 이렇게 놓고 가는 법이요. 강 의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놓고 간 마음은 다시 길을 찾아오는 법이요. 관아에서는 며칠 동안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아전은 조심스럽게 문서를 확인하고 믿을 만한 사람을 골라 밤길로 보냈습니다. 변방에서 온 소식과 장군이 품고 온 문서가 맞물리자 나라 안쪽에 숨어있던 큰 어둠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 산골 마을의 큰 북소리로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아 사람들의 얼굴이 날마다 더 엄숙해지고 마을 어귀를 지키는 발걸음이 많아졌을 뿐입니다. 강 의원은 나라의 큰일을 다 알지 못했지만 장군의 눈빛이 조금씩 놓이는 것을 보고 길이 열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한밤중 장군은 가끔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는 잠결에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칼자루를 찾고 누구의 이름을 낮게 불렀습니다. 강 의원은 그럴 때마다 등잔불을 아주 조금 높이고 따뜻한 물을 그의 곁에 놓았습니다. 여기는 눈 덮인 산골 마을이요. 지금은 아무도 당신을 쫓지 않소. 그 말을 들으면 장군의 어깨가 천천히 풀렸습니다. 강 의원은 전쟁의 상처가 살갗에만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에도 오래 달인 약처럼 조용한 밤이 필요했습니다. 열흘쯤 지나자 장군은 마루 끝까지 걸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걸음은 느리고 허리는 아직 굽었지만 두 눈은 맑았습니다. 그는 마당의 우물, 약초를 말리는 평상, 처마 밑에 마른 뿌리 주머니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장군에게 그 풍경은 이상하게 낯설고도 그리웠습니다. 오랫동안 말발굽 소리와 군사들의 외침 속에서 살았던 그는 겨울볕 아래 약초 냄새가 퍼지는 작은 집이 사람을 이렇게 오래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강 의원은 그런 글을 보며 걷는 것도 약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장군이 마루에 앉는 날이면 멀리서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겁이 나서
돌담 뒤에 숨어 있었지만 장군이 마른 밤을 하나씩 돌려주며 웃자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아이 하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정말 장군님이세요? 장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강 의원님의 환자일 뿐이다. 아이들은 그 말이 재미있는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마당에 퍼지자 장군의 굳은 얼굴에도 아주 얕은 봄빛 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서방의 소식은 한동안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아에 불려가 여러 일을 물었고 의원 집에 몰래 들어간 일과 거짓말로 마을을 흔든 일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큰 죄를 꾸민 무리와 깊게 얽힌 것은 아니었으나 남의 위태로움을 이용해 집과 밭을 탐낸 마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크게 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물가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욕보다 깊었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매보다 부끄러움 속에서 더 오래 자기 마음을 보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 박서방이 포졸의 손에 이끌리지 않고 스스로 의원집 앞에 왔습니다. 그의 옷은 전보다 초라했고 얼굴에는 여러 날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는 쌀이문 밖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마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강 의원은 부엌에서 약을 거르다 그를 보았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말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강 의원은 오래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는 바람에 날린 눈가루가 조용히 흩어지고 장군은 방 안에서 그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박서방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쉽게 괜찮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쌀이문 안쪽에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의 집 문턱을 넘을 때마다 자기 발을 살피는 일로 갚는 것이요. 박서방은 입술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의원은 그에게 마당 안으로 들어오라 하지 않았고 오래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한참 뒤 눈길을 따라 돌아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작았고 이번 발자국은 전보다 조심스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장군의 몸이 조금 더 나아지자 관아에서 높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 두 필과 수행 몇을 데리고 와서 의원 집 쌀이문 앞에서 말에서 내렸습니다. 큰 집 대문도 아니고 낮은 돌담 앞이었지만 그는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나라 안쪽에 큰 어둠이 막혔고 변방을 비우려던 거짓 명령도 거두어졌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말은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없었으나 장군이 품고 온 문서가 많은 사람을 살렸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높은 사람은 강 의원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큰 상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좋은 집으로 옮겨주고 곡식 창고도 채워주며 늙은 몸이 더는 고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라도 그런 제안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오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장 앞에서 손을 닦고 나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 집은 여기면 충분하오. 다만 이 마을 사람들이 겨울을 넘길 곡식과 병든 이들이 쓸 약재를 내려주시면 좋겠소. 높은 사람은 잠시 강 의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장군도 마루에 기대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강 의원이 자신에게도 나라에도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강 의원에게 사람의 높고 낮음은 상처 앞에서 먼저 갈라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뒤 관아에서는 곡식 가마와 약재 상자가 실려왔고 강 의원은 그것들을 자기 방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곳에 쌓아두었습니다. 그 겨울 끝자락 의원 집 뒤뜰은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박서방이 탐내던 약초밭은 강 의원 혼자만의 밭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와서 마른 풀을 걷고 젊은 사내들이 낮은 울타리를 고쳤습니다. 강 의원은 아이들에게 쓴 뿌리와 향이 좋은 잎을 구별하는 법을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배앓이에 쓰고 이것은 열이 오를 때 쓰지. 아이들은 처음에는 장난치다가도 강 의원의 손끝이 흙을 만질 때마다 이상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 작은 밭은 마을의 배움터가 되었습니다.
장군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곧 떠나야 했지만 이 집에서 배운 것을 마음에 담아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강 의원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군사를 이끌었지만 의원님처럼 한 사람의 숨을 끝까지 붙잡는 법은 몰랐소. 강 의원은 약초 뿌리를 털며 대답했습니다. 군사는 먼 길을 지키고 의원은 가까운 숨을 지키지요. 지키는 것이 다를 뿐 마음이 흐트러지면 둘 다 무너지는 법이요. 장군은 그 말을 듣고 오래 고개를 숙였습니다. 겨울 볕이 그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떠나는 날이 다가오자 마을 사람들은 작은 밥상을 마련했습니다. 큰 잔치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가 조금씩 마음을 보탰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물을 넣은 국을 끓였고 집신 장수는 장터에서 구한 마른 생선을 구워왔습니다. 아이들은 뒤뜰에서 주워온 밤을 삶았고 늙은 나무꾼은 깊은 산에서 가져온 향, 좋은 버섯을 내놓았습니다. 강 의원은 묽은 죽 대신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부엌에는 김이 가득했고 마당에는 오랜만에 부드러운 웃음이 돌아다녔습니다. 장군은 상 앞에 앉아 한동안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진수성찬을 받아본 적도 있었지만 이 작은 밥상처럼 마음이 무거워지는 밥은 드물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장군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아직 환자라며 국을 더 떠주었습니다. 강 의원은 밥을 조금 덜어 그의 그릇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멀리 가려면 배가 비어서는 안 돼요. 장군은 낮게 웃었습니다. 의원님은 끝까지 나를 환자로 보시는구려. 강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상처가 다 아물기 전까지는 그렇소. 식사가 끝난 뒤 늙은 나무꾼이 마당 한쪽에서 장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허리를 깊이 숙이지 않고 오래된 나무처럼 곧게 서서 말했습니다. 큰 길을 가는 사람도 작은 집의 불빛을 잊지 마시오. 장군은 그 한마디를 듣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나무꾼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그랬듯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물러났습니다. 장군은 그 뒷모습을 보며 이 마을의 조용한 말들이 큰 북소리보다 오래 마음에 남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당은 춥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장군은 길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관아에서 보낸 말이 쌀이문 밖에 기다렸고 포졸들은 조용히 짐을 묶었습니다. 장군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기에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상처를 확인하고 세배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길에서 무리하지 마시오. 상처가 다시 벌어지면 아무리 장군이라도 피는 멈추지 않소. 장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말은 전쟁터의 명령보다 무섭소. 강 의원은 말없이 약봉지를 그의 품에 넣어주었습니다. 장군은 떠나기 전 약장 앞에 잠시 섰습니다. 그 약장 뒤에 한때 나라의 운명을 가른 문서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떠올리자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품에서 낡은 군복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피와 눈에 젖었다가 마른 그 조각은 아무 값도 없어 보였지만 그에게는 목숨을 건 길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그것을 강 의원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았던 밤을 기억하게 해줄 물건이오. 받아주시오. 강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쌀이문 밖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로 울거나 떠들지 않았습니다. 이별은 잔잔한 아침, 안개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장군에게 손을 흔들었고 우물가 여인은 따뜻한 보자기에 싼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집신 장수는 새 집신 한 켤레를 말 한 장에 걸어주었습니다. 장군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으로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강 의원 앞에 섰습니다. 내가 다시 이 마을을 지나게 되면 그때는 환자가 아니라 손님으로 오겠소. 강 의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문은 열려 있을 것이요. 장군이 떠난 뒤에도 마을은 오래 그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산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사람들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우물가에는 다시 물동이 소리가 났고 부엌에서는 장작이 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의원은 마당에 남은 작은 발자국들을 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장군을 배웅하며 남긴 그 발자국들은 곧 햇살에 녹겠지만 오늘만은 그냥 두고 싶었습니다.
그는 쌀이 문을 닫지 않고 반쯤 열어두었습니다. 겨울 끝에 바람이 그 틈으로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봄이 오기 전 나라에서 보낸 곡식은 가난한 집마다 나뉘어 들어갔습니다. 약재 상자는 의원집 약장에 차곡차곡 채워졌고 먼 고을에서 아픈 사람들이 찾아와도 강 의원은 예전보다 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 의원을 더 높이 떠받들려 했지만 그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새벽이면 우물을 길어 약을 다렸고 낮이면 환자의 맥을 짚었으며 저녁이면 부엌 불씨를 살폈습니다. 다만 그의 집 마당에는 전보다 사람이 더 자주 모였고 그 안에는 의심보다 믿음이 많아졌습니다. 박서방은 한동안 마을 끝에 허름한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큰 소리로 남의 일을 말하지 않았고 약초밭 앞을 지날 때마다 발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의원집 뒤뜰 울타리 밖에 장작 한 묶음을 놓고 갔습니다. 강 의원은 그것을 보고도 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장작이 놓였고 그 다음 날에는 무너진 돌담 한쪽이 고쳐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갚는 일은 조용할수록 오래 간다는 것을 모두 조금씩 배웠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첫 봄비가 내리던 날, 강 의원은 아이들과 함께 뒤뜰에 새 약초 씨앗을 뿌렸습니다. 흙은 아직 차가웠지만 손끝에 닿는 기운은 부드러웠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흙을 덮으며 묻곤 했습니다. 이 약초도 사람을 살려요. 강 의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초 혼자 살리는 것이 아니고 돌보는 손과 기다리는 마음이 함께 살리는 것이지. 아이들은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흙을 너무 세게 누르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 강 의원은 충분히 기뻤습니다. 해가 길어지자 의원집 처마 밑에는 다시 마른 약초들이 줄지어 매달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봄나물국 냄새가 났고 우물가에는 얼음 대신 맑은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다 강 의원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는 언제나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군이 떠난 일은 어느새 오래된 이야기처럼 마을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낯선 나그네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은 예전처럼 먼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님께 여쭈어보자.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마을의 마음이 조금은 달라진 것입니다. 몇 달 뒤 장군에게서 짧은 소식이 왔습니다. 그는 다시 변방으로 돌아갔고 나라의 길목은 무사히 지켜졌다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화려한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끝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 내리던 밤, 문을 열어준 마음을 잊지 않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글을 여러 번 읽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읽은 뒤 곱게 접어 약장 깊은 곳, 낡은 군복 조각 옆에 넣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자주 열어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놓인 물건들이 집에 숨처럼 조용히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에는 노을이 붉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붕 위의 눈은 모두 사라졌고 돌담 틈에는 작은 풀잎이 돋았습니다. 강 의원은 부엌에서 된장국을 데우고 남은 밥을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가져온 봄나물 무침과 집신 장수가 놓고 간 마른 생선도 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혼자 먹는 밥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당 너머로 아이들의 웃음이 들렸고 먼 산에서는 나무꾼의 도끼 소리가 느리게 울렸습니다. 집은 조용했으나 텅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 의원은 약장 앞에 앉아 등잔불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낡은 군복 조각을 잠시 꺼내보았습니다. 그 천에는 이제 피냄새도 눈냄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겨울밤 장작더미 옆에서 희미하게 이어지던 숨소리와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던 자신의 손끝만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천조각을 다시 접어넣고 약장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쌀이문을 아주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강 의원은 마루 끝에 앉아 어두운 마당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어떤 이는 늙은 의원이 도둑을 살렸더니 장군이었다고 말했고 어떤 이는 의원의 작은 집이 나라를 구한 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장군이라는 이름도 나라를 살렸다는 칭찬도 아니었습니다. 눈 내린 밤,
문 밖에서 한 사람이 아직 숨쉬고 있었고 자신의 손이 그 숨을 놓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부엌 불씨를 살피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릴 수 있는 숨을 살렸을 뿐이요. 봄비가 3번 내리고 난 뒤 강의원의 집 뒤뜰에는 새잎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 동안 얼어있던 흙은 비를 머금고 부드러워졌고 우물가에는 아이들이 놓고 간 작은 나무 조각들이 물결에 흔들렸습니다. 장군이 떠난 뒤에도 마을은 한동안 그 이야기를 입에 올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큰 소문은 낮은 안부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강 의원은 예전처럼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었고 부엌에서 약을 다렸고 마루 끝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의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강 의원은 뒤뜰 약초밭에서 어린 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흙 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풀과 약초싹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말이 없는 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도윤이라 했고 아버지는 몇 해 전 먼 길에서 돌아오지 못했으며 어머니는 마을 아랫집에서 바느질을 하며 살았습니다. 도윤은 다른 아이들이 장군 이야기를 흉내내며 뛰어다닐 때에도 가만히 앉아 강 의원의 손끝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도윤은 강 의원에게 자주 묻지 않았지만 한번 입을 열면 오래 마음에 남는 말을 했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그는 약초밭 가장자리에 남아 작은 싹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의원님, 이 풀은 잡초예요. 약초예요. 강 의원은 허리를 굽혀 그 잎을 살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조금 더 자라야 알 수 있지. 도윤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모르는데 뽑지 않아요. 강 의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를 때는 뽑는 것보다 기다리는 것이 낫단다. 그 말은 도윤의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는 장군이 처음 마을에 왔을 때 어른들이 도둑이라고 수군거렸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윤도 다른 아이들 뒤에서 도둑이라는 말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장군이 정말 나라를 지키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그 말이 입안에서 가시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른들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혼자 밤에 누우면 생각했습니다. 만약 강 의원도 어른들처럼 먼저 도둑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사람은 눈밭에서 죽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날 저녁, 마을 어귀에 낯선 소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옷은 해지고 발은 흙투성이었으며 품에는 낡은 보따리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장터 쪽에서 온 듯했지만 누구의 집을 찾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물가 여인이 어디서 왔느냐고 묻자 그는 고개만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그를 바라보며 수군거렸고 어떤 어른은 혹시 잃어버린 물건을 훔친 아이가 아니냐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도윤의 귀에는 크게 들렸습니다. 도윤은 소년의 발목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집신끈이 살을 파고들어 발등이 붉게 부어 있었고 먼 길을 걸은 탓인지 발바닥도 제대로 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 의원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강 의원은 부엌에서 약탕기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의원님, 마을 어귀에 다친 아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수상하다고 해요. 강 의원은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 바로 쌀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도윤에게 아무것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이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낯선 소녀는 돌담 아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바라보고 있었고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강 의원은 소년 앞에 무릎을 굽히고 발목을 살폈습니다. 많이 걸었구나. 그 한마디에 소년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훔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바람에 묻힐 뻔했습니다. 강 의원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들어도 된다. 지금은 발부터 보자. 도윤은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조용히 뜨거워졌습니다. 강 의원의 손은 장군을 살릴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높은 사람인지 낮은 사람인지, 마을 사람인지 낯선 사람인지 묻기 전에 먼저 상처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우물가 여인이 먼저 따뜻한 물을 가져오고 집신 장수가 새 집신 한 켤레를 들고 왔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소년의 보따리를 대신 들어주었고 그 보따리가 생각보다 가볍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 의원은 소년을 자신의 집 마루에 앉혔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민재라고 했습니다. 그는 먼 고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어머니가 병이 깊어져 강 의원을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군을 살린 의원의 이야기가 장터를 지나 먼 마을까지 퍼졌고 누군가 그에게 산골 끝에 늙은 의원을 찾아가 보라고 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데려오기에는 몸이 너무 약해 먼저 길을 확인하려고 혼자 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민재의 보따리 안에는 훔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낡은 저고리 한 조각과 마른 쑥 몇 줌, 그리고 작은 편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니의 증세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글을 천천히 읽고 얼굴빛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병은 오래된 듯했고 빨리 돌보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었습니다. 강 의원은 약장 앞으로 가서 필요한 약재를 골랐습니다. 도유는 옆에서 작은 주머니를 벌리고 약재를 받았습니다. 민재는 미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요. 강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숨은 돈을 기다려주지 않는단다. 그날 밤 강 의원은 민재를 재우고 도윤의 어머니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바느질하던 손을 놓고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민재의 젖은 옷을 말리고 따뜻한 밥을 먹였습니다. 민재는 밥을 먹다가 몇 번이나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이렇게 편히 앉아 밥을 먹은 것이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그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물그릇을 밀어주었습니다. 둘은 나이가 비슷했지만 처음 만난 사이답지 않게 조용히 서로를 살폈습니다. 다음 날 강 의원은 민재의 어머니가 있는 고을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아 먼 길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는 먼저 나섰습니다. 집신 장수는 길에서 신을 집신을 준비했고 우물가 여인은 주먹밥을 쌌습니다. 늙은 나무꾼은 산길이 아직 질척하니 지팡이를 하나 깎아주었습니다. 도유는 자신도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했지만 강 의원은 아이의 눈빛을 보고 말했습니다. 가까운 숨을 배우려면 먼 길도 한 번은 걸어야지.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봄비가 지나간 산길은 미끄러웠고 곳곳에 진흙이 남아 있었습니다. 민재는 발이 아팠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며 멈추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유는 그를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강 의원은 앞서가다 자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러 가는 길도 사람을 다치게 하며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에 두 아이는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산새 소리가 나뭇가지 사이에서 가늘게 울리고 멀리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은 민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낮은 초가였고 마당에는 마른 풀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방 안에는 민재의 어머니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은 가늘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의원님을 모셔왔어요. 여인은 힘겹게 눈을 뜨고 강 의원을 보았습니다. 강 의원은 방 안의 냄새와 숨소리, 물그릇의 위치와 이불의 축축함까지 차례로 살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아주 늦은 것은 아니오. 강 의원은 밤새 여인의 곁을 지켰습니다. 도유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민재는 젖은 천을 갈았습니다. 약은 쓰고 냄새도 진했지만 여인은 조금씩 삼켰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두 아이는 졸음에 고개를 떨구었지만 강 의원은 등잔불 아래에서 맥을 놓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그 모습을 보며 장군을 살리던 그 밤도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숨을 붙잡는 일은 이야기로 들을 때는 아름다웠지만 가까이서 보니 조용하고 고된 일이었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여인의 숨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강 의원은 그제야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민재는 울지도 웃지도 못한 채 어머니의 손등을 감싸 쥐었습니다. 도유는 마당으로 나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하늘은 옅게 밝아지고 있었고 초가 지붕 끝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를 때는 기다리는 것이 낫다. 그 말은 이제 약초밭에 싹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도, 사연에게도, 상처에게도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민재의 어머니는 몸을 조금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은 전보다 맑아졌습니다. 강 의원은 당장 무리하면 안 된다며 약을 남겨두었고 마을 사람들이 번갈아 찾아와 도울 수 있도록 민재와 약속을 정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민재에게 작은 헝겊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강 의원의 약초밭에서 말린 쑥과 도윤이 직접 주운 마른 밤 2알이 들어있었습니다. 민재는 그것을 두 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네 마을에 다시 갈게. 돌아오는 길에 강 의원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도윤은 말없이 그의 약가방을 대신 들었습니다. 산길 중턱에서 잠시 쉬는 동안 강 의원은 먼 마을과 이어진 길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소문은 때로 상처를 만들지만 때로는 살 길도 만들어준단다. 장군 이야기가 저 아이를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말이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문을 함부로 옮기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누군가의 발을 움직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자 사람들은 강 의원과 도윤을 맞았습니다. 우물가 여인은 민재의 어머니가 어떠냐고 물었고 집신 장수는 민재의 발이 덧나지 않았는지 걱정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본 일을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먼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고 필요한 것을 물었습니다. 누가 쌀을 조금 보내고 누가 이불을 보내며 누가 다음 장날에 그 고을을 들러 안부를 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은 장군의 일을 겪은 뒤로 낯선 사람의 사연 앞에서 조금 더 천천히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해 여름이 시작될 무렵 민재와 그의 어머니가 강 의원의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여인은 아직 마른 얼굴이었지만 2발로 걸었고 민재는 전보다 밝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선물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대신 여인은 손수 바느질한 작은 약주머니들을 내밀었습니다. 약초를 넣어 허리에 찰 수 있는 주머니였습니다. 강 의원은 그것을 받아들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곱게 지은 주머니라면 약도 더 얌전히 담기겠소.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마당에는 여름 풀 냄새가 은근히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강 의원의 집 마당에서는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거창한 잔치는 아니었지만 봄에 장군을 보낼 때처럼 마음들이 모였습니다. 도윤과 민재는 약초밭 가장자리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재는 처음 마을 어귀에 앉아 있을 때 사람들이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도윤은 자신도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의심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민재는 잠시 침묵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네가 의원님을 불러줬잖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미안함을 조금 씻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강 의원은 마루 끝에 앉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늙은 나무꾼도 어느새 와서 돌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강 의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 열린 문은 길을 기억하는 법이요. 강 의원은 그 말을 듣고 쌀이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밤, 장군이 쓰러져 있던 문. 봄날, 민재가 들어온 문. 그리고 앞으로도 누군가가 두드릴 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문이 열리는 한 이 집의 마음은 늙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도윤은 자주 강 의원의 집에 와서 약초를 배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장군 흉내를 내며 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상처를 보면 물을 데우고 낯선 사람을 보면 먼저 발과 얼굴빛을 살폈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그를 따라 했습니다. 누군가 길에서 넘어지면 놀리기 전에 손을 내밀었고 못 보던 나그네가 오면 도둑이냐고 수군거리기보다 어디가 아픈지 먼저 물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강 의원은 그것을 가장 큰 약효처럼 여겼습니다. 가을이 오기 전 변방의 장군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강 의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편지를 크게 읽지는 않았지만 도윤에게만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편지에는 나라의 길목이 평안하고
병사들이 겨울에 받았던 약 덕분에 많은 이가 무사히 지냈다는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에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 마을 아이들이 자라면 그들은 칼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으로 자랄 것이요. 도유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작은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그 작은 일이 누군가의 기억에 남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강의원은 도윤과 함께 약장 깊은 곳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군복 조각 옆에는 장군의 편지가 놓였고 그 아래에는 민재의 어머니가 지어준 작은 약주머니 하나가 놓였습니다. 강의원은 그것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약장에는 약초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누군가를 먼저 살피기로 한 마음들도 함께 들어있지.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등잔불은 낮게 흔들렸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은 깊은 밤속에서 천천히 잠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도 사람들은 장군 이야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봄비 내리던 날 찾아온 민재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이는 도윤이 처음으로 낯선 아이의 상처를 보고 강의원을 불렀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큰 나라를 구한 일도 오래 남았지만 작은 발목의 피를 보고 지나치지 않은 일도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강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큰 북소리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아이의 작은 걸음, 한 그릇의 따뜻한 물, 그리고 모를 때 함부로 뽑지 않는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늦가을 어느 밤, 도윤은 강 의원의 부엌에서 아궁이 불을 지폈습니다. 강 의원은 마루 끝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별은 맑고 산바람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원님, 저도 언젠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강 의원은 오래 대답하지 않다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시작했단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손에 약을 쥐기 전 마음이 먼저 문을 여는 데서 시작하니까. 도윤은 그 말을 품고 아궁이 불을 조금 더 살렸습니다. 불빛은 작았지만 밤새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조용히 들려주는 가장 큰 가르침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숨과 상처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 의원은 눈밭에 쓰러진 낯선 사내를 보고 도둑인지 장군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보따리와 피 묻은 옷보다 먼저 아직 끊어지지 않은 숨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한 사람을 살렸고 한 마을을 흔든 거짓을 멈추게 했으며 마침내 나라의 큰 위기까지 막아냈습니다. 세상에는 소문이 빠르고 의심은 날카롭지만 진실은 늘 조금 늦게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불행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낮추어 보지 말아야 합니다. 박서방의 잘못은 단지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데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위태로운 처지를 자신의 욕심을 채울 기회로 삼았습니다. 남이 흔들릴 때 그 곁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틈을 밟고 자기 자리를 넓히려 했습니다. 이런 마음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발자국처럼 드러나고 맙니다. 사람의 욕심은 아무리 말로 감추어도 행동 끝에 남고 남의 마음을 어지럽힌 대가는 반드시 자기 마음의 부끄러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남의 약점을 보고 웃지 말고 남의 위기를 이용하지 말며 남이 쓰러졌을 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작가의 눈으로 볼 때 강 의원은 큰 영웅처럼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작은 집의 불씨를 지키고 약탕기를 끓이고 문 밖에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지 않은 늙은 의원입니다. 그러나 진짜 선함은 언제나 이렇게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큰일을 하겠다고 외치는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꿉니다. 강 의원의 작은 의원집은 그래서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그곳은 의심보다 믿음이 먼저 숨쉬는 자리이며 소문보다 진실을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삶 속에서 수많은 낯선 사람과 낯선 사연을 만납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고 때로는 들려오는 말들이 그 사람을 나쁘게 보이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한 걸음 늦게 판단하고 한 번 더 살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함부로 던진 말은 누군가에게 겨울밤의 눈보라가 될 수 있고 조심스레 내민 손은 누군가에게 살아갈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 밤, 따뜻한 물 한 그릇,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해주는 다정한 목소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고 소문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마음의 문을 너무 빨리 닫지 말라고 말입니다. 진실은 조용히 걸어오고 선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누군가의 삶을 밝힙니다. 강 의원이 마지막에 말했듯 그는 나라를 구하려 한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숨을 살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선택이 가장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상처 입은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오늘 내가 지킬 수 있는 작은 선함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